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대리석 비석 사이를 휘젓고 지나갔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처럼 낮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금방이라도 차가운 비를 쏟아낼 듯한 기세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영혼의 안식처 재개 건물들과 명망 높은 가문들의 마지막 자리가 마련된 영원의 숲이었다. 잘 가꾸어진 잔디와 계절을 잊은 듯 푸른 소나무들이 자아내는 고요함은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그들만의 왕국을 연상시켰다. 그 왕국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좋은 전망을 차지한 자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이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의 등은 꼿꼿했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맞춤 양복은 여전히 그의 권위와 부를 상징했다. 하지만 그 어떤 값비싼 옷도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깊은 슬픔과 고독의 무게를 가려주지는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발치의 비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강진우 이곳에 잠들다. 간결한 문장 아래에는 그의 아들이 살아온 짧은 생의 기간이 새겨져 있었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상 사람들에게 강진우의 죽음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기억되었다. 유진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젊은 경영인의 허망한 죽음. 언론은 며칠간 떠들썩했고 수많은 조문객이 그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태환에게 아들의 죽음은 어제 일처럼 선명한 고통이었다. 그는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했다고, 아니 자신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믿었다. 진우야? 그는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입 밖으로 내뱉기에는 너무나 아픈 이름이었다. 경영에는 관심도 없던 여린 아이. 그림을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를 좋아했던 감수성 예민한 아들. 그런 아이에게 그는 자신의 제국을 물려주려 했다.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을 억지로 씌우고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채찍질했다. 아들의 눈에 담긴 절망과 피로를 애써 외면했다. 결국 아들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놓아버린 것이리라. 그것이 강태환이 지난 5년간 내려온 결론이었다. 바람이 한층 더 거세게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수행비서도 운전기사도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다. 매년 돌아오는 아들의 기일만큼은 그는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다. 이 거대한 슬픔과 죄책감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형벌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고요한 세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자갈 밟는 소리.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였다. 강태환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감히 이 신성한 침묵을 깨뜨리는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뜻밖의 모습이었다.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남색 코트를 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12살쯤 되었을까. 아이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나란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이들의 몇 걸음 뒤에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인이 불안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강태환의 날카로운 눈빛의 여인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아이들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돌아가자는 뜻인 듯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아이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할아버지?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 뒤에 숨겨진 어미의 계산된 의도를 의심했다. 이 값비싼 묘지에 드나들 정도라면 보통 인물은 아닐 터. 어떻게든 유진그룹의 총수와 연을 만들어 보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이 차갑게 닫혔다. 그의 침묵에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여자아이가 오빠의 코트 자락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할아버지 많이 슬퍼 보여요. 아이의 말에 강태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슬픔? 그랬다. 그는 슬펐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앞에서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위로하려 들거나
혹은 그의 슬픔을 이용하려 들 뿐이었다. 이 작은 아이는 그저 보이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남자아이가 비석을 가리키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저희 아빠도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지만 사실은 아주 외로운 분이라고 했어요. 쿵. 강태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충격이 머리를 울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나무잎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이 그의 귓속에서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희 아빠도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지만 아주 외로운 분이라고. 이 아이들이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내 아들 진우만이 알 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강진우는 생전에 종종 아버지에게 반항하듯 말했다. 아버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 말을 떠올리자 강태환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남자아이의 단호한 눈매, 여자아이의 부드러운 인매, 그 얼굴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앨범에서 보았던, 그리고 매일 밤 꿈속에서 나타나던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착각일까?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그의 혼란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여자아이가 덧붙였다. 아주 작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아빠 이름도 강진우인데 그 한마디는 쐐기였다. 강태환의 단단했던 세계에 깊숙이 박힌 모든 것을 뒤흔드는 쐐기. 그는 거구의 몸이 휘청이는 것을 느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기대 본 적 없던 그가 비석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이들의 뒤에 서 있던 여인 서유진이 황급히 다가와 아이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강태환을 향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이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12살 쌍둥이의 예기치 못한 속삭임에 의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강태환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폭풍의 전조였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핏줄을 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강태환 회장은 비석을 짚은 손에 힘을 주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그의 귓께는 쌍둥이의 마지막 말, 아빠 이름도 강진우인데 라는 문장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평생을 군림해온 제왕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더 물어보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아이들의 어머니인 서유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감싸며 강태환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굳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닌 심연과도 같은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강태환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 대체 누구여? 이 아이들은 대체 말을 맺지 못했다. 내 손주들이냐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5년간 쌓아온 슬픔과 부정의 벽이 그 말을 가로막았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5년간 자신이 해온 애도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의 죄책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서유진은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 품에서 낡은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명함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강태환의 시선이 명함으로 향했다.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바이오의 로고, 선임연구원 서유진, 낯익은 이름이었다. 아주 오래전 아들 진우가 잠시 대표 이사직을 맡았던 바로 그 회사였다. 아들은 종종 그곳의 유능한 연구원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다. 그게 바로 이 여자였던가.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유진은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지도 그렇다고 거두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께서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시길 원하신다면 그때는 제가 회장님의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 그 말은 강태환의 가슴에 두 번째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아들의 죽음에 얽힌 자신이 모르는 비밀을. 서유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아이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강태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수한 눈망울 속에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혈연의 끌림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던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낡은 명암이 구겨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다.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박 실장이 그의 위태로운 모습에 놀라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 강태환은 거친 목소리로 내뱉으며 차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차가 미끄러지듯 영원의 숲을 빠져나왔다. 강태환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이라는 여자와 쌍둥이의 얼굴,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칸막이를 통해 박 실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실장은 2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충신이자 그림자였다. 강태환은 그에게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믿고 맡겼다. 사람을 좀 찾아봐. 이름은 서유진, 유진바이오 전 선임 연구원이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12살짜리 쌍둥이가 있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서유진, 말씀이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에 희미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 또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학력, 경력, 교우 관계, 현재 거주지 재산 상태.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들. 언제 태어났는지, 아비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단 조건이 있다. 강태환은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다. 절대 들켜서는 안 돼. 그 여자도 그 누구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민혁이는 절대 알아선 안 돼. 둘째 아들 강민혁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박 실장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서유진 39세. 서울대 화학 박사 출신으로 입사 당시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던 천재였습니다. 유진 바이오 재직 시절 다수의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강진우 전 대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강진우 전 대표가 사망한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태환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진우가 죽은 직후. 시점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다. 쌍둥이는 강진우 전 대표가 사망하고 약 3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붙인 란은 비어 있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서유진은 사직 후 유진바이오에서 받은 스톡 옵션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작은 연구소를 차려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렇다 할 남자가 없었으며 오직 쌍둥이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보였다.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강태환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우에게 숨겨둔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자신에게 밝히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강태환은 서재에 있는 진우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아들의 흔적들, 낡은 스케치북 일담한 시집,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와 그에게 다정하게 기댄 서유진이 있었다. 배경은 한적한 바닷가였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강태환은 평생 아들의 저런 표정을 본 기억이 없었다.
자신이 만들어준 세상 속에서 진우는 단 한 번도 저렇게 자유롭게 웃지 못했다. 그는 사진 뒷면을 보았다. 진우의 익숙한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유진, 나의 하늘, 나의 모든 것. 강태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아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자를 사랑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반대할까봐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때 서유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를 다시 한번 강타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 교통사고. 목격자도 있었고 경찰 조사도 끝난 명백한 사고였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 시기와 질투. 자신이 애써 눈 감아왔던 그룹.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처럼 밀려오는 의심의 물결이 지난 5년간 그가 쌓아올린 견고했던 슬픔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강태환 회장과 서유진은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한옥 호텔의 별채에서 마주 앉았다. 박 실장이 극도의 보안 속에 마련한 자리였다. 창밖으로는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정원이 보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강태환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묵묵히 관찰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무채색의 간결한 옷차림. 그녀에게서는 사치나 허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단련된 강인함과 지성이 기품처럼 배어나왔다. 저런 여자였기에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아들 진우가 마음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환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아이들은 내 손주들이 맞더군. 서유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듯이.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침착한 태도가 강태환의 속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왜 말하지 않았소? 5년 동안, 아니 진우가 살아있을 때부터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돈이 필요했다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었소. 왜 아이들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면서 숨어 지낸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진우가 죽자 계획이 틀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차라리 이해하기 쉬운 세상의 방식이었으니까. 서유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회장님께서 진우 씨를 어떤 아들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하게 시작되었다. 유진 바이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대표와 연구원이라는 직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지성과 고독을 알아봤던 순간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함께 토론하고 작은 성공의 아이처럼 기뻐하던 진우의 모습.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강태환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었다. 진우 씨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회장님을 실망시키는 것 그리고 회장님처럼 되는 것을요. 그는 경영에 소질이 없다고 자신은 거대한 제국을 이끌 왕이 아니라 조용한 서재를 지키는 학자가 더 어울린다고 말했죠. 강태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이 나약한 소리를 할 때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다그쳤었다. 그것이 아들을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믿었다. 아이들이 생겼을 때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 집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작은 연구소를 차릴 계획을 세웠죠. 떠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서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슬렀다.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꿈꾸던 삶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삶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그 행복을 앗아간 것이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자각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제가 왜 숨었냐고 물으셨습니까? 서유진이 말을 이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진우 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만약 그때 회장님을 찾아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다면 저와 아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뭐라고? 강태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사고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누가 왜? 서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오래된 이메일과 녹음 파일,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진우 씨는 떠나기 전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제게 남겼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공개해달라고요. 당시에는 그저 만약을 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진우가 그룹 내부의 비자금 흐름과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끝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깽 민혁 천모, 둘째 아들 민혁이었다. 진우의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울며 형을 부르짖던, 그리고 지난 5년간 진우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며 유진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그의 야심만만한 아들. 이건 말도 안 돼. 민혁이가 제 형을. 증거도 없는 헛소리. 강태환은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거는 회장님께서 찾으셔야 합니다. 서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난 5년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진우 씨가 남긴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사고 기록을 파고들었죠. 브레이크 오일이 미세하게 유출되도록 조작된 흔적 사고 직전 진우 씨의 차를 뒤따르던 의문의 차량, 갑자기 거액의 빚을 갚고 해외로 사라진 목격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회장님께 돈이나 명예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줄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다만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강태환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던졌다. 회장님께서는 남은 아들을 지키고 거짓된 평화 속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의 명예와 이제야 찾은 손주들을 위해 진실과 마주 싸우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서유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미련 없이 별채를 나갔다. 혼자 남은 강태환은 서유진이 두고 간 태블릿을 든 채 만견자실하게 주저앉았다. 풍경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그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선택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다. 진실의 무게가 그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40층 강민혁 전무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현대적이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 외에는 어떤 인간적인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공간이었다. 그 공간의 주인인 강민혁은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은 사내였다. 수려한 외모 명석한 두뇌,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까지. 그는 죽은 형 강진우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는 형이 감상에 젖어 시를 읽을 때 M&A 전략 보고서를 파고들었다. 형이 낡은 그림을 보며 위안을 얻을 때 그는 주가, 그래프의 등락에서 희열을 느꼈다. 사람들은 유약하고 이상주의자였던 형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그가 유진그룹의 차기 총수로서 훨씬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5년 전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수군거림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신복인 기획조정실의 윤 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전무님, 확인된 사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지난주 한옥 호텔에서 서유진이라는 여자와 독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12살 된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강민혁은 거대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똑똑똑. 불규칙한 소음이 정적을 가르며 윤 비서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하지만 강민혁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동요의 기색도 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에는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유진이라 낯익은 이름이군. 형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천재 연구원 말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 시기가 강진우 전 대표님이 돌아가신 직후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강민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가짜는 감상에 젖어 핏줄 타령이라도 시작하셨나? 그것까지는 하지만 박 실장을 시켜 극비리의 뒷조사를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5년 동안 조용하던 여자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아버지의 슬픔이 가장 깊어지는 기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계획된 접근이었다. 하지만 목적이 뭘까? 돈 아니면 그 이상의 것.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평온함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살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여자가 뭘 원하든 원하는 대로 얻게 둘 순 없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었다. 죽은 형의 그림자를 지우고 자신의 능력과 실적으로 그룹을 장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굴러먹던 건방진 계집 하나와 정체에 모를 잡종들이 나타나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려 하고 있었다. 윤 비서. 예, 전무님. 법무팀에 연락해. 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준비하라고 단태기에.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서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돈을 노린 파렴치한 꽃뱀으로 만들어버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발이 넓은 홍보팀 인원들 좀 움직여. 아직 기사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유진그룹을 상대로 한 거액의 양육비 소송 가능성 같은 자극적인 소스를 슬쩍 흘려둬. 여론전은 우리가 선점해야 해. 동정심 따위는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 서유진과 그 애송이들 일거수일투족 감시해.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는지까지 전부 보고하도록.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남자 문제든 과거의 치부든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탈탈 털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윤 비서가 잠시 망설이며 물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강민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냉소가 사라지고 순수한 분노와 경멸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버지는 늙었어. 죽은 아들에 대한 부채감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실 뿐이야. 그 망령에서 아버지를 깨어나게 해드리는 것도 이 아들의 효도 아니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뒤틀린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는 믿고 있었다. 자신이야말로 유진그룹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이며 서유진은 그 질서를 파괴하려는 침입자라고. 그는 서유진을 철저히 얕보고 있었다. 똑똑해봤자 연구실에 처박혀 있던 여자일 뿐. 세상의 더러운 이면과 권력의 냉혹함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적당한 액수에 만족하고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연구소에는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아이들의 학교 주변에는 낯선 남자들이 어슬렁거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출처불명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 한 개인을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집무실에 혼자 남은 강민혁은 형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강진우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형은 항상 그랬지. 너무 물렀어. 그는 사진을 향해 경멸적으로 속삭였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잃은 거야. 하지만 난 달라. 내 것은 그 누구에게도 머리카락 한 올도 빼앗기지 않아. 형의 여자에게도 형의 자식들에게도. 그는 액자를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고 닫아버렸다. 마치 형의 존재 자체를 봉인하려는 듯이. 그의 야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울의 야경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민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포탄이 서유진의 문 앞에 떨어졌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내용 증명서였다. 내용은 간결하고 위협적이었다. 강진우 전 대표와의 관계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진그룹과 총수 일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였다. 같은 날 아이들의 담임 교사로부터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최근 학교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연구소 유진랩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정기조사였지만 그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다. 서유진은 강민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망치를 휘둘러 그녀를 단숨에 부셔버리려 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을 전방위적인 압박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저녁을 차렸고 숙제를 봐주었으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자신만의 전쟁 지휘소로 들어갔다. 유진랩 한 구석에 마련된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작은 방이었다. 방 안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고성능 서버와 여러 대의 모니터, 암호화된 통신 장비까지. 이곳은 그녀가 지난 5년간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비밀리에 구축한 다윗의 요새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로펌에서 보낸 내용 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을 암호화했다. 그리고는 집 주변과 연구소에 설치해둔 초소형 CCTV 영상들을 확인했다. 역시나 며칠 전부터 같은 차량 몇 대가 계속해서 그녀의 동선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차량 번호와 운전자들의 얼굴을 캡처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강민혁의 불법 사찰 증거 목록 1호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루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재벌가 씨앗으로 인생 역전놀이는 연구원 출신 K씨, 죽은 재벌, 2세의 이름을 파는 꽃뱀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 모든 게시글은 IP 주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추적이 어려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서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의 흐름을 쫓으며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연구원이었지만 단순한 화학자가 아니었다. 데이터 분석과 정보 보안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살아생전 그녀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최고의 컴퓨터라고 불렀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루머의 진원지를 밝혀낼 실마리를 찾아냈다. 모든 루머는 퓨처 마케팅이라는 작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파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자 대표이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윤성호. 강민혁의 신복인 윤 비서의 친동생이었다. 연결고리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증거 파일로 저장했다. 그때 암호화된 메신저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덥수룩한 수염에 안경을 쓴 해커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유진바이오 시절 서유진이 아끼던 후배 연구원이자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최민준이었다. 그는 진우를 친형처럼 따랐고
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선배,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방금 퓨처 마케팅이라는 회사 서버에 심어둔 탐지 프로그램에서 경고가 떴습니다. 유진그룹 법무팀 IP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어요. 역시 그랬군. 민준 씨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 물론이죠. 최민준이 웃으며 화면에 복잡한 차트를 띄웠다. 강민혁 전무의 지난 5년간 자금 흐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하지만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면 아주 재미있는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5년 전 진우 선배님 사고 당시 목격자였던 트럭 운전사 가족이 이민간 캐나다의 한 계좌 그리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요. 서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돈들이 움직인 시기는 모두 사고가 종결되고 한 달 이내입니다. 완벽한 인마금용 대가죠. 이것이 서유진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상대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면 피하는 대신 그 돌이 날아온 경로와 던진 사람의 지문을 조용히 수집했다. 강민혁은 그녀를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 증거를 그녀의 손에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는 셈이었다. 그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미처럼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거대한 거미줄을 쳐왔다. 그리고 강민혁은 이제 막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영상통화를 마친 서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길 건너편 구석 여전히 그들의 감시 차량이 검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그녀는 차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음껏 감시해 강민혁. 네가 나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내 목에 걸 방구를 만들고 있을 테니.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은 그렇게 고요하지만 치열하게 오르고 있었다. 강민혁의 오만함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강력한 적수를 깨우고 말았다. 강태환 회장은 며칠째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유진이 남기고 간 태블릿은 그의 책상 위에서 불길한 빛을 발하며 그의 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화면 속의 데이터와 기록들은 독사처럼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신뢰라는 기둥을 조금씩 부식시키고 있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려 했다. 민혁은 야심이 강하지만 제 형을 죽일 만큼 잔인하지는 않다고.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복수심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이성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충신 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서유진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다. 5년 전 강진우 전 대표님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 화물차 운전사 김채 씨를 추적해봤습니다. 박 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고 직후 그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검은 세단이 무서운 속도로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는 졸음 운전으로 인한 단독 사고가 확실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강태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진술을 번복하고 일주일 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현금을 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 인력을 급파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는 이어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교통계서 팀장이라는 자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는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가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명의로 강남의 시가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평범한 경찰 공무원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거대한 힘으로 사건을 덮고 관련된 자들의 입을 돈으로 막았다. 그리고 유진그룹 안에서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강태환 자신을 제외하면 단 한 명뿐이었다. 그때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스위스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온 특급 우편이었다. 강태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 아래 마지막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다. 강하준, 강혜은 두 아동은 의뢰인 강태환과 99.999%의 확률로 친조부, 친손주 관계가 성립함.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 순수한 얼굴과 맑은 눈동자는 자신의 핏줄 진우의 흔적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물려주고 싶었던, 그러나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아들이 남긴 유산.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강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근 성공시킨 해외 계약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강태환은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을 모습.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들의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겨진 탐욕과 냉혹함이 보였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단 한 번도 진우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오직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기회를 잡았다는 희열뿐이지 않았을까. 민혁아, 강태환이 나지막이 불렀다. 식탁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요즘도 내 형 꿈을 꾸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가끔요, 아버지. 형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지금의 유진은 훨씬 더 강해졌을 텐데요. 제가 아직 형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완벽한 대답이었다. 겸손하고 형을 그리워하는 동생의 모습. 하지만 강태환은 그 짧은 찰나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진우의 이름이 나왔을 때 민혁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차가운 경계심과 혐오감이었다. 신뢰의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결정타는 며칠 뒤 박 실장이 가져온 낡은 녹음기 하나였다.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였던 구 김 변호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따님이 발견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5년 전 김 변호사가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을 혹시 몰라 녹음해 둔 것 같다고 합니다. 박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이제는 고인이 된 김 변호사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민혁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전무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김 변호사, 지금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군지? 잊었소.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있는 위선자 유진을 통째로 말아먹을 이상주의자. 그게 내 형이라는 작자여.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 그룹을 지킬 수 없어. 하지만 사고로 위장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는 없어. 브레이크만 손보면 돼.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사고. 음주운전 차량 하나만 준비하면 완벽해.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 변호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요. 이건 유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녹음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을 죽였다. 권력을 위해 자신의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은 지난 5년간 살인자의 손을 잡고 그를 칭찬하며 후계자로 키워왔다. 강태환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멎었다. 그 자리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죽은 아들을 위해 산 아들을 심판해야 하는 비정한 왕이었다.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남은 것은 피해 복수뿐이었다. 강태환 회장이 아들의 배신이라는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서유진은 방역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민혁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진실이라는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검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작은 연구소 지휘소의 모니터에는 강민혁의 야심작인 에코바이오 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자료들이 떠 있었다. 유진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친환경 신도시 개발 사업. 강민혁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선배. 암호화된 통신 너머로 최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이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경쟁사인 태영건설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린 증거, 그리고 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서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민혁은 형을 죽인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그룹을 좀먹는 부패한 경영인이기도 했다.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이 정보를 태영건설 측에 넘길 건가요? 아니, 서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태영건설에 넘기면 그들은 이걸 유진과의 협상 카드로만 사용하려 들 거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 본질이 흐려져. 우리가 원하는 건 강민혁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그녀의 계획은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경쟁사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 엘리엇 펀드에 흘릴 생각이었다. 엘리엇 펀드는 최근 유진그룹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민혁의 비리는 유진그룹을 공격할 최고의 명분이자 무기가 될 터였다. 근데 외국계 투기 자본을 이용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강민혁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선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해.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야. 이건 거래지. 서유진은 최민준과 함께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영문 보고서로 정리했다. 강민혁의 비리 증거와 함께 에코바이오 타운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성과 사업성 악화를 분석한 자료를 첨부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익명의 제보자로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명시했다. 강민혁 전무의 퇴진 및 유진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며칠 후 뉴욕 증권가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엘리엇 펀드가 유진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며 현 경영진 특히 강민혁 전무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유진그룹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강민혁은 순식간에 그룹의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했다. 유진그룹 본사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정보를 빼돌린 거야? 그는 내부의 첩자를 의심했다. 태영건설의 스파이를 의심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으려 했던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머릿속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민혁은 핏발선 눈으로 이사들 앞에서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싸늘한 침묵만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그때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강태환 회장이 입을 열었다. 강 전무. 그는 아들을 민혁이 아닌 강 전무라고 불렀다. 그 호칭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아버지, 이건 음해입니다. 제가 그룹을 위해 얼마나 시끄럽다. 강태환이 책상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쳤다.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네가 그룹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네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근신하고 있어. 이 사태는 내가 직접 수습한다.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강민혁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아버지의 눈은 더 이상 자신을 믿어주던 후원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심판자의 눈이었다. 강민혁이 실각하고 강태환 회장이 경영 전면에 복귀하자 폭락하던 주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엘리엇 펀드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는 엘리엇 펀드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 날카로운 분석.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유진의 작품임을 직감했다. 아들 진우가 왜 그토록 그녀를 믿고 의지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서유진은 자신의 요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강민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갑옷을 벗겨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그는 날개가 꺾인 포식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절망에 빠진 강민혁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자택에 연금된 강민혁은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와 같았다. 한때 서울의 마천루를 발 아래에 두고 세상을 호령했던 그는 이제 고급 빌라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분노와 모멸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손발 역할을 하던 임원들은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하던 비서들조차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모든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엘리엇 펀드의 공격은 외부의 적이 벌인 일이라고 쳐도 그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것은 아버지의 냉정한 한마디였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심으로 들끓었지만 그 의심의 화살은 단 한 번도 서유진이라는 내 변수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돈이나 노리는 하찮은 여자 자신의 권력으로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의 추락은 내부의 배신자 혹은 자신을 시기한 이사들 때문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드러낸다. 이성을 잃은 강민혁의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탈출구가 떠올랐다. 서유진과 그 아이들. 모든 불행은 그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죽은 형의 망령이 다시 집안을 떠도르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을 제거하면 된다. 그는 감시를 피해 몰래 빼돌린 대포폰으로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과거 그의 더러운 뒤처리를 해주던 해결사였다. 오랜만입니다, 전무님.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려나요? 수화기 너머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닥치고 본론만 얘기하지. 사람이 필요해.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놈들로. 강민혁의 목소리는 증오로 쉬어 있었다. 목표는 여자 하나와 아이 둘이다. 죽일 필요는 없어. 그냥 겁만 좀 줘. 그리고 여자에게서 받아낼 물건이 있다. 그는 서유진이 분명 형의 다른 유품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그리고 그들을 멀리 쫓아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며칠 후 쌍둥이 하준이와 혜운이가 하교하는 길.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오후였다. 아이들은 학교 앞 단골 떡볶이 가게에 들러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아이들 근처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눈빛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의 그것이 아니었다. 강하준, 강혜운 맞지? 아빠 친구인데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한 남자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들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준이가 순간 경계하며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안전 교육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는 사람이라도 엄마와 약속된 암호를 말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암호는요, 하준이가 당돌하게 물었다. 남자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시끄럽고 조용히 따라와 한 남자가 혜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혜은이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 서너 명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둘러쌌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절도 있었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들처럼. 무슨 짓이야 괴한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손을 뒤로 결박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주변의 행인들은 무슨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줄 알고 어리둥절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이가 하준이와 혜은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안전하단다. 그는 박 실장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강민혁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서유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채워주고 위급 상황 시 대처 요령을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시켰다. 강민혁의 절망적인 마지막 카드는 서유진의 치밀한 준비와 강태환의 철저한 보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허무하게 부서져 버린 것이다. 박 실장은 제압된 괴한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 통화 목록에는 단 하나의 이름 보스라고 저장된 대포폰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인근의 모든 CCTV 영상은 이미 그의 팀에 의해 확보된 후였다. 이것은 강민혁의 목에 채워질 마지막 그리고 가장 확실한 족쇄가 될 터였다. 같은 시각 시내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강민혁의 대포폰이 울렸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전화를 받았다. 처리됐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익숙하고도 싸늘한 목소리가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혁아. 아버지 강태환 회장의 목소리였다. 강민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삼켜버렸다.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대로 살아온 성북동의 고택 송월제, 송유애자이, 소나무와 달빛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날의 송월제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대청마루에는 강태환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꼿꼿한 자세의 서유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강민혁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박 실장과 법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것은 가족회의가 아니었다. 심판을 위한 자리였다. 강민혁은 지난 며칠간 지옥을 경험했다.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불려오니 신락 같은 희망 혹은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비굴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서유진,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저는 절대로... 닥쳐라! 강태환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눈짓했다. 박 실장은 대청마루 중앙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캐나다의 한적한 교회 주택 사진이었다. 5년 전 진우군의 사고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 김 씨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는 사고 직후 출처 불명의 거액을 받아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계좌 추적도가 나타났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의 출처는 명백하게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작입니다, 저건. 강태환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증거를 제시하라는 손짓을 했다. 이번에는 퇴직 경찰 서 팀장과 그의 아내가 강남의 상가 건물을 계약하는 영상이었다. 계약금으로 지불된 수표 뭉치에 출처, 역시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었다. 내 놈이 뿌린 더러운 돈이 죽은 내 형의 진실을 5년 동안이나 가리고 있었다. 이래도 내 짓이 아니라고 발뺌할 셈이냐, 강태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정황만으로 저를 살인자로 몰아설 수는 없습니다. 강민혁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법 논리를 내세웠다. 그때 서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녀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청마루 전체에 5년 전에 낡은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건 유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 권력에 대한 탐욕과 형에 대한 비열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강민혁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은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강태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죄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악랄함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다.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며칠 전 강민혁이 고용한 괴한들이 하준이와 혜운이를 납치하려다 박 실장의 경호팀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었다. 아이들을 향해 뻗어오는 거친 손길 놀란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모든 범행을 지시한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강민혁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세련된 후계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말이 짐승처럼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형을 죽였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자백은 참회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다. 왜 모두가 강진우 타령이었는데 그림이나 끄적이는 샌님 경영에는 관심도 없는 위선자. 그런 인간이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가졌어. 아버지의 인정 직원들의 존경, 심지어는 저런 여자까지. 그는 손가락으로 서유진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나는 평생을 형의 그림자로 살았어. 내가 그룹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아버지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제대로 봐준 적이 있었냐고. 형만 없었으면, 그 인간만 없었으면 모든 게 내 것이었어. 유진도 아버지의 인정도 모든 게. 광기 어린 절규가 송월제의 대청마루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어 온 열등감과 뒤틀린 욕망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강태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으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한 아들을 잃었고 이제 남은 아들마저 자신의 손으로 지워야 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을 다하려는 왕의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서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느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시죠. 유진그룹 강태환입니다. 내 아들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태환은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긴 채 얻어낸 잔인한 정의의 대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월제의 고풍스러운 대문이 열리고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들어섰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채서 내렸다.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있던 강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한때에 유진그룹의 태양을 꿈꾸었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발한 사건.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에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강민혁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영원한 겨울 속에 고립되었다.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강태환 회장의 결단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총수 일가의 모든 비리를 인정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피로 얼룩진 세습 경영의 고리를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낸 것이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회사가 아니라 아들 진우가 그토록 바랐을지 모를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이었다. 그리고 서유진과 쌍둥이의 삶에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강태환 회장은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유진 가문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룹의 어떤 지분이나 경영 참여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우과학재단을 만들었다. 남편이 꿈꿨던 것처럼 돈벌이가 아닌 순수한 연구에 열정을 바치는 젊은 과학자들을 돕는 일에 여생을 바치기로 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었지만 고통의 자리에 새로운 일상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태환은 하준 혜은이와 함께 영원의 숲을 다시 찾았다. 1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더 이상 스산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대리석 비석 위로 쏟아졌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그의 등은 더 이상 권위적인 총수의 그것이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저번에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아빠는 하늘의 별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혜은이가 비석사진 속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대요. 맞아. 그리고 아빠는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만년필로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대요. 할아버지가 무섭긴 해도 선물이니까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했어요. 하준이가 덧붙였다. 아이들은 서유진에게 들었던 아빠의 이야기를 조잘조잘 풀어놓았다. 강태환은 처음 듣는 아들의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듯 들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아들은 항상 그늘져 있고 반항적이고 나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아들은 별을 사랑하고 작은 선물에 기뻐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려 했고 자신이 이룩한 제국이라는 감옥에 가두려 했다.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강태환은 조용히 비석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진우야.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목이 메어왔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늙은 아비가 너무 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다. 네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의 시선이 비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양손을 꼭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의 주름진 손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깨달았다. 진우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다. 바로 이 아이들 아들의 선량함과 아내가 된 여인의 지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존재야말로 진우가 세상에 남긴 가장 빛나는 증거이자 강태환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이었다. 강태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잠긴 채 홀로 서 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미래를 함께 걸어갈 두 명의 작은 동반자가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언덕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한때 비극과 음모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은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언덕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유사는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의 끝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